마지막입니다. 시오프는 배가 불러 충족감을 느끼며 흐뭇한 기분으로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취침 시간이 다가왔지만 어쨌든 그는 라트비아인한테 다녀오기로 결정했다. 자기 바라크인 구호동에 빵을 갖다 놓을 생각도 않고 그는 황급히 7호 바라크로 달려갔다. 달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밤하늘에 부조된 듯 뚜렷한 별들만이 여기저기서 반짝인다. 그러나 시오프에게는 하늘을 실컷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다. 다만 추위는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자유인의 말을 빌린다면 라디오의 일기예보는 밤에는 영하 30도, 새벽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니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마을에선지 트랙터의 모터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한쪽 길에서는 굴착기가 금속성 소리를 내고 있다. 수용소 내에서는 방화나들이 삐걱거리고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오늘도 시오프는 예전에 거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컵에 1루블이라는 쌈지 담배를 살 생각이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같은 한 컵에 3루블, 아니 물건에 따라서는 좀 더 시세가 비쌀 수도 있지만 특수범 수용소 내에서의 물건값은 제멋대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는 돈을 저축해 둘 수가 없다.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불과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수용소에서는 작업에 대해서 1코페이카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우스치 이지마에서는 한 달에 겨우 30루벌씩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꼬박꼬박 계산해 주었다. 가족들이 우편으로 돈을 송금시켜도 돈은 직접 본인에게 전해지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 예금을 시키게 마련이다. 이 개인 예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점에서 비누며 곰팡이가 쓴 비스켓이며 프리마표 꼴련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신청서 용지에 기입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예금 통장에서 공제된다. 시오프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출처란 개인 부업 외에는 없었다. 헝겊은 저쪽에서 가져오고 신발을 끼워주는 데만 2루블, 조끼를 끼워주는 건 가격이 일정치 않아 교습 이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7호 바라크 구조는 9호 바라크와 달리 통로를 가운데 끼고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7호 바라크에는 긴 복도가 있고 10개의 방문이 복도의 면에 있었다. 한 반에 방 하나씩 할당되고 7개씩 계단에 침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 밖에 용변통실과 바라크장의 별실들을 가지고 있었다. 화공들도 별실에서 살았다. 시오프는 라트비아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라트비아인은 아래층 침대에 들어누워 발을 횡목에 올린 채 옆의 친구하고 라트비아어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시오프는 라트비아인 옆에가 앉으며 잘 있었나 하고 인사를 한다. 그래 어떤가 자넨? 라트비아인은 발을 횡목에 올려놓은 채 인사를 받는다. 방이 작음으로 반원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떤 놈이야 못 알아왔어. 두 사람 다 그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 시오프도 금방 용건을 말하려 들지는 않는다. 자리에 앉은 채 어때? 재미는? 뭐 그렇지. 오늘은 춥군. 정말 추운데? 하는 대화들이 오고 간다. 시오프는 반원들이 다시 찌끄리기를 기다렸다. 한국 전쟁에 관한 의론이 전개되어 있었다.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야. 그럼 드디어 세계전쟁이라구나.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윽고 시오프는 눈치를 봐서 라트비아인 쪽으로 허리를 숙였다. 담배 있나? 있어. 보여주게. 라트비아인은 횡목에서 발을 통로로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이 라트비아인은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났다. 컵에 담배를 넣을 때도 언제나 겁을 내며 담배 한 대분이라도 더 갈까봐 바들바들 뜬다. 그는 담배통을 꺼내서 시오프에게 뚜껑을 열어 보인다. 시오프는 담배를 조금 손에 집어들었다. 전에 산 것과 같은 품질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누르스름한 빛과 똑같은 크기로 잘라낸 엽초였다. 코 끝으로 가져다가 냄새를 맡아본다. 확실히 틀림없다. 그러나 라트비아인에게는 어쩐지 다른 것 같은데? 다를 리가 있나? 바로 그건데. 라트비아인은 벌컥 성을 낸다. 난 다른 담배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어. 언제나 같은 것뿐이야. 그래 좋아. 시오프는 더 이상 꼬치꼬치 묻고 싶지 않았다. 자, 한 컵 눌러 담게. 한 대 피워보고 좋으면 한 컵 더 살지도 모르니까. 시오프가 새삼스레 눌러 담게라고 말한 것은 라트비아인이 언제나 살짝 눈가림식으로 담아주기 때문이다. 라트비아인은 베개 밑에서 아까보다도 둥근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담배통을 꺼내고 선반에서 컵을 내린다. 컵은 사기로 만든 것이지만 시오프의 눈 짐작으로는 유리컵의 크기와 같아 보인다.
눌러담게 눌러담아. 슈오프는 말로만 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담배를 누른다. 왜 이래? 라트비아인은 컵을 잡아 채서는 자기가 누른다. 물론 훨씬 가볍게 살살 누른다. 그러고는 다시 담는다. 그러는 동안 슈오프는 소모 끈을 풀고 솜 속에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 지폐를 찾는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솜에다 지폐를 누르면서 실밥이 터진 조그만 구멍 쪽으로 밀고 나간다. 지폐를 감추었던 장소하고는 아주 정반대쪽에 나 있는 구멍이 두 가닥 실로 가볍게 꿰매져 있었다. 슈오프는 그 구멍 가까이까지 지폐를 밀고 가서는 손톱으로 실을 뜯고 지폐를 다시 한번 세로로 꺾는다. 그렇지 않아도 제법 길쭉하게 접혀있는 지폐였지만 드디어 구멍으로 잡아 뺀다. 2루블짜리 지폐다. 워낙 지폐가 낡아서 바스락 소리도 안 난다. 방 안에서는 누군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다. 너희들은 수염난 늑다리, 스탈린을 가리킵니다. 수염난 늑다리에 자비를 바라는 거냐? 그 녀석은 말이야 친형제까지도 믿지 않는다 말이야. 하물며 어디서 굴러다니던 개 뼈다귀인지도 모를 너희들 같은 건 염두에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 특수범 수용소에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마음대로 불만을 터뜨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 우스치 이지마에서는 소리내는 성량이 부족하대라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는 것만으로도 영창에 들어가서 10년형의 연장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층의 침상에서 마음대로 찌끄려대도 밀고자에게 고발당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보안부에서도 문제거리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을 오래 할 시간이 없다. 야, 굉장히 깍쟁이같이 담았군 하고 슈오프는 불평했다. 그럼 좀 더 주지. 컵 위에 조금 더 올려놓는다. 슈오프는 안주머니에서 담배통을 꺼내서 컵에 있던 담배를 옮겨 담는다. 좋아, 한 컵 더 주게. 슈오프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소중한 첫 담배를 조급한 마음으로 빨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시 실랑이가 있은 후 슈오프는 두 번째 컵의 담배를 담배통에 옮겨 담고 2루블을 지불한 다음 라트비아인에게 인사하고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바라크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체자르가 소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자르는 벌써 아래층 침상에 들어가서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소포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위와 선반 위에는 소포로 물건들이 가득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위층 슈오프의 침상에 전등빛이 가리워져 그 안은 어두컴컴한 느낌까지 들었다. 슈오프는 몸을 숙이고 중령의 침대와 체자르의 침대 사이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 때 받은 빵을 체자르에게 내민다. 빵을 받아왔습니다. 체자르 마르코비치. 그는 소포를 받았습니까? 라고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 그렇게 물어보면 대신 줄을 서준 대가라도 바라는 듯이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슈오프는 지금까지 8년을 죄수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잡한 개걸쟁이로까지는 전락하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욱더 의지가 굳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진 그도 자기 눈을 의지의 명령으로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그의 눈, 수용소 죄수들만이 가지는 특유한 독수리같이 민첩한 그 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침대와 선반에 놓인 체자르의 소포를 훑어서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다. 종이 구루미는 아직 풀지도 않았고 몇 개의 자루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러나 슈오프는 그 번개 같은 눈초리와 그의 추리력을 뒷받침해주는 후각만으로 이미 체자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소시지, 연유, 동류, 훈제된 생선, 소금에 절인 베이컨, 이 향기로운 건빵, 조금 냄새가 이상한 과자, 굳은 설탕 덩어리가 2kg가량, 그 밖에도 크림이며 꼴련, 쌈지, 담배 등, 아니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빵을 받아왔습니다. 체자르 마르코비치 하고 말을 건 그 순간 그는 잽싸게 이 모든 것을 알아챈 것이다. 체자르는 마치 근하게 취하기라도 한 듯 시종 싱글벙글 미소를 띠고 있을 뿐 빵 같은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드리지오 이반데니소비치, 국 한 그릇에 빵 200g, 이것은 이미 완전한 1인분 식사였다. 그리고 물론 체자르의 소포에 대해서 슈오프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대가도 충분히 받은 셈이다. 슈오프는 체자르가 버려놓고 있는 음식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깨끗이 단념하고 말았다. 배를 함부로 건드려 놓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다. 지금 그의 손에는 400g의 빵과 200g의 빵이 있다. 매트리스 안의 빵도 200g은 될 것이다. 그 이상 뭘 더 바라랴.
200g은 지금 먹어 치우기로 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엔 배급받는 거 이외에 200g을 더 먹기로 하자. 그야말로 호화판이다. 매트리스 안의 빵은 얼마 동안 그대로 놔두기로 하자. 그건 그렇고 아침에 꿰매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다. 75반에서는 선발에 넣어두다가 모두 도독을 맞았다고 하지 않던가. 일단 도독 맞으면 하소연할 때라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소포 수령자란 가득 찬 식량 자루와 다름없어서 아무리 뜯어도 자리가 안 난다고. 그러나 꽁을 들이지 않고 얻은 것은 역시 나가기도 쉬운 법이다. 하긴 그들 자신도 소포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한 그릇의 죽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부업의 기회를 노리기도 하고 담배꽁초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가. 교도와 반장은 물론이고 소포 인계소의 사무원들에게도 소정의 사례를 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는 날이면 다음 소포가 왔을 땐 질질 시간을 끌어서 일주일이나 명부에 이름이 나붙지 않을 우려도 있는 것이다. 사물보관소의 보관계에게는 어떤가? 그에게 모든 죄수들이 식량을 보관한다. 제자르 자신도 내일 작업을 나가기 전에 소포 물건들을 자루에 담아 그에게 보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게도 넉넉히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맡겨진 물건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남의 음식물을 끼고 있을 쥐새끼 들이고 보니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을 해주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쇼오프에게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내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급계 당번에게도 얼마간 집어주어야 한다. 이발사만 해도 면도칼을 제대로 종이에 닦게 하려면 다소나마 서너 대의 담배를 주어야 한다. 아직 더 있다. 문화교육부원 그에게는 별도로 편지 취급을 부탁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워서 하루 종일 구내에서 빈둥거리고 싶다면 의사에게도 역시 뇌물이 필요하다. 그럼 한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 이웃 친구 최자라의 경우에는 부인옵스키 중령에게는 어떤가? 이쪽이 무엇을 입에 넣고 있는 처지고 보니 뻔뻔스럽지 않고서는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그런 관계로 남의 것을 탐내는 짓은 말아야 한다. 슈오프는 생활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 남의 국그릇에 침을 흘리지는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신발을 벗고 위층 자기 침상으로 올라갔다. 장갑에서 쇠줄 조각을 꺼내서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내일 적당한 돌을 찾아와서 이 쇠줄을 구두 수선용 칼로 갈도록 하자. 아침 저녁으로 나흘만 갈면 끝이 굽은 멋진 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쇠줄을 숨길 장소를 찾아야 한다. 칸막이 판자의 틈에라도 감추어둘까. 마침 밑의 침상에 중령이 없으니 그의 얼굴에 먼지를 떨어뜨릴 염려는 없다. 슈오프는 대패밥이 아니라 톱밥이 더 무거운 매트리스를 접어 올리고 쇠줄을 감추기 시작한다. 위층 침상의 이웃인 알료사와 동료 맞은편의 에스토니아인 두 사람이 슈오프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페츠코프가 흐느끼며 울면서 바라크로 돌아왔다. 구부정하니 등을 굽히고 입가엔 핏자국이 묻어있다. 틀림없이 또 국그릇 때문에 몰매를 맞고 돌아오는 모양이다. 그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또 얼굴에 눈물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은 채 반원들 사이를 지나 위층 자기 침상으로 올라가더니 매트리스에다 얼굴을 파묻고 만다. 생각해보면 그놈도 불쌍한 놈이다. 아무래도 형기를 마칠 때까지 살아남을 것 같진 않다.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인 것이다. 이때 중령이 나타났다. 사뭇 즐거운 듯한 표정으로 특별히 만든 차를 냄비에 담아들고 왔다. 바라크에는 차를 넣어두는 통이 2개 놓여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뿐 미지근하고 누르스름한 빛이 돌긴 하지만 도저히 마실 수는 없다. 썩은 물통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로 이것이 일반 죄수용 차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이노프스키는 체자라한테서 진짜 차를 한 줌 얻어서 냄비에 담아 차 끓이는 곳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온 것이 분명하다. 그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아래층 선반 위에 냄비를 놓는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댈 뻔했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래에서는 방금 체자라가 종이를 펼쳐놓고 그 위에 하나 둘 물건을 널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슈오프는 매트리스를 제자리에 깔았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래층은 내려다보지 않기로 한다. 기분을 혼란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또다시 슈오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았다. 체자라가 통로에 나와서 슈오프에게 눈을 깜빡해 보인다. 데니소비치, 저 영창 10일 좀 빌려주십시오. 영창 10일이라는 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조그만 주머니 칼을 말하는 것이다. 슈오프는 그런 주머니 칼까지 판자 밑에 숨겨두고 있었다. 손가락 반만한 길이의 칼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
이 칼도 쇼오프가 직접 조립하고 갈아서 만든 것이다. 부스럭부스럭 칼을 꺼내서 제자리에게 빌려준다. 제자리는 머리를 끄덕이고 침상으로 들어간다. 이 주머니 칼 하나만 해도 쇼오프로서는 훌륭한 미천이었다. 주머니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탄로나는 날이면 영창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적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수는 없다. 소시지를 자르려는데 미안하지만 칼 좀 빌려주지 않겠소? 당신은 손가락이나 빠시오. 그러니까 제자리는 다시금 쇼오프에게 빚을 진 셈이다. 빵과 칼을 처리한 다음 곧이어 쇼오프는 담배통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낮에 빌린 양만큼 담배를 집어내서 통로 맞은편의 에스토니아인에게 내민다. 고맙소. 에스토니아인은 빙긋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단짝에게 뭐라 말을 건넨다. 그러고는 받아진 담배만으로 한 대의 담배를 말았다. 쇼오프의 담배 맛을 평가해보자는 눈치다. 너희들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야. 실컷 평가해보게. 쇼오프 자신도 한 대 피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그러나 배꼽 시계에 의하면 점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쯤 교도들은 각자의 담당 바라크를 향해 떠나기 시작했으리라. 담배를 피우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복도로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쇼오프는 자기 침상의 푸근한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바라크 안이라 해서 결코 따스한 것은 아니니까. 천장에는 여전히 성에가 덮여 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얼어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을만 하다. 쇼오프는 그대로 침상에 남아서 200g의 빵을 꼭꼭 씹는다. 그의 바로 아래 침상에서는 중령과 체자르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데는 어쩔 수 없다. 드세요, 카피탄. 사양하지 말고 어서 드십시오. 어때요? 훈제된 생선은? 소시지도 어서. 고맙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바톤. 이 바톤은 기다란 러시아 빵을 말합니다. 바톤에 버터를 발라 드세요. 모스크바의 진짜 바톤이랍니다. 그거 정말 믿기가 어렵군요. 아직도 바톤을 굽는 데가 있다니. 갑자기 이렇게 호강을 하니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아랑겔리스크에 있을 때 커다란 바라크 하는 200명의 말소리가 웅성거렸다. 그러나 쇼오프는 레일 토막을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쇼오프만이 그것을 들은 것 같았다. 쇼오프는 교도 쿠르노스니키는 들창코라는 뜻입니다. 쿠르노스니키가 바라크로 들어온 것도 재빨리 알아봤다. 볼이 빨간 새파랗게 젊은 놈이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 그가 든 종이장과 그의 거동을 보아 그는 담배 피우는 자를 색출하려는 것과 그리고 점호로 몰아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교도는 다시 한번 종이장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104반은 어딘가? 여기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대답한다. 에스토니아인 두 친구는 황급히 담배를 감추고 허겁지겁 연기를 흩날려버린다. 예, 왜 그러시죠? 주리는 침상에서 이렇게 대답하며 마루로 내려선다. 시말스를 쓰라고 했는데 다 썼나?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주리는 자신 있는 말투로 대답한다. 내야 할 시간이 벌써 지났단 말이야. 우리 반에 문맹자가 많아서 정말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체자르와 중령을 가리켜 한 말이니 알만한 일이다. 반장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결코 말이 막힐 데가 없다. 게다가 펜도 잉크도 없으니 준비해 두면 되잖아. 압수당하고 마는걸요? 이봐 반장, 핑계 너무 늘어놓으면 너도 가만히 두지 않을 테야. 하고 교도는 농담조로 말한다. 내일 아침 집합 전에 시말서를 교도실로 가져오게. 그리고 금지된 물품은 모두 사물보관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할 것. 알았나? 알았습니다. 함장이 무사히 지나가는가 보다. 쇼오프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중령 자신은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은지 아래층 침상에서 소시지에 정신이 팔려있다. 그건 그렇고 교도가 말한다. CH311호는 확실히 니놈의 반이었지? 명단을 살펴봐야지요. 하고 반장은 말끝을 얼버무린다. 번호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죠. 귀찮아서. 반장은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부이노프스키를 구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점호까지 끌려고 했다. 부이노프스키 어디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쇼오프의 침대 밑에서 중령이 대답했다. 지일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이는 언제나 먼저 덫에 걸리는 법이다. 네 놈인가? 틀림없구나. CH311호 준비해라. 어디로요? 너가 더 잘 알 게 아니야. 중령은 푸 한숨을 몰아쉬고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다. 칠흑 같은 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수레 함대를 인솔하여 나가는데도 망설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친구하고의 흉금을 털어놓은 정다운 대화를 벌이고 얼음의 독방으로 끌려가는 데는 선뜻 나설 수 없는 모양이다. 며칠입니까? 맥이 빠진 목소리로 묻는다. 열흘이야. 빨리 해. 바로 이때였다. 당직당번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호 집합. 이 목소리는 점호 담당 교도가 이미 바라칸에 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중령은 뒤를 돌아보며 생각한다. 작업복을 가져갈까? 아니 소용없다. 작업복은 아무래도 뺏길 것이고 소모바람으로 들여보낼 테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중령은 볼코보이가 잊어버려 주리라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 담배를 소모 속에 숨겨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손에 들고 간다는 건 무의미하다. 신체 검사를 할 때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들 있으시오. 중령은 넉넉한 표정으로 머리를 한번 끄덕여 104반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교도 뒤를 따라 바라크를 나간다. 몇 명의 목소리가 그를 격려한다. 기운을 내라. 굴하지 마라. 그 이상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04반은 자기들이 영창을 세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간방벽은 돌, 마루는 시멘트, 창문은 하나도 없다. 난로를 피우는 것은 벽의 얼음을 녹여 마루 위에 물구덩을 만들기 위해서다. 잠자리는 판자 조각이다. 가령 치아가 무사하다면 300g씩의 빵이 매일 지급되고 사흘째와 엿새째, 아흘째 되는 날에 국이 나온다. 열흘, 이곳 독방 영창에서의 열흘, 게다가 중영창에서 열흘을 채우고 나면 이미 그의 건강은 평생 회복할 길이 없다. 10중 8구는 무서운 결핵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병원 침대에서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일 중영창에서 15세를 채우고 나면 그때는 이미 축축한 땅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바라크에서 지낼 수 있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섣불리 영창 신세를 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놈들아 빨리 나와. 바라크장이 소리친다. 지금부터 셋을 셀 때까지 나오지 않는 놈은 번호를 적어 교도님께 넘기겠다. 바라크장은 악질 중의 최고 악질이다. 자기 자신도 일반 죄수들과 함께 밤새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윗사람처럼 어시댄다. 바라크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죄수들은 교도한테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구타하기도 한다. 싸움을 하다가 손가락 한 개를 잘렸기 때문에 병신 취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얼굴은 아무리 보아도 영락없는 살인범이다. 사실 그는 살인범이었다. 다시 말해서 형사범인 것이다. 다만 형법 제58조 14항을 적용시켜서 이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공연히 넉장을 부리다가는 당장에 번호가 적혀 교도의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경영창 2일도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다. 보통 때 같으면 느릿느릿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갈 것이지만 오늘은 전원이 한꺼번에 문으로 밀어닥쳤다. 위층 침상에 있는 죄수들도 곰처럼 쿵쿵 마룻바닥에 뛰어내려 좁은 출입문으로 달려간다. 시오프는 그렇게도 피우고 싶던 담배를 이제야 겨우 한 대 말아서 입에 물려던 참이었으나 하는 수 없이 담배를 손에 든 채 밑으로 뛰어내려 방화나에 발을 쑤셔 넣었다. 곧장 문 쪽으로 달려 나가려다가 문득 체자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자르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한 번 호의를 베풀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다만 진정으로 그가 척은했을 뿐이다. 정말 이 체자르란 사내는 어리숙하기 이를 데 없는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도 상황 판단력이 없을까? 소포를 받았으면 그걸 펼쳐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앉았을 게 아니라 점호전에 얼른 보관소에 갖다 맡겨놓고 와야 할 일이 아닌가. 먹는 건 언제라도 늦지 않다. 허나 지금 이렇게 다급한 판국의 체자르는 도대체 저 소포를 어쩌자는 생각일까? 자루를 어깨에 메고 점호에 나갈 셈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500명 죄수들에게 조롱만 살 뿐이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놔두고 나갈 생각일까? 천만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점호를 끝내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놈이 이게 웬 떡이냐고 가져가 버리고 말게다. 체자르는 허겁지겁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없었다. 소시지와 베이컨은 소모 속에 넣었다. 그것만이라도 점호에 가지고 나가려는 생각인가 보다. 시오프는 동정어린 말투로 그에게 조언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밖으로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체자르 마르코비치. 저기 저 구석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얼마 후에 교도와 당번이 순찰을 하러 와서 구석구석 들여다볼 테니 그때 밖으로 나오세요. 몸이 불편해서 좀 늦게 나간다고 말이요. 내가 제일 먼저 나갔다가 제일 먼저 들어올 테니까 그 사이에 아무도 손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급히 달려나간다.
처음에 슈오프는 빽빽한 군중틈을 헤치고 나가야 했다. 그러나 복도로 나가서 현관문 쪽으로 가까이 가자 거기서부터는 앞길이 훤하게 트여 있었다. 꽤 야가 빠진 놈들이다. 양쪽에 각각 두 줄씩 바람벽에 거무리처럼 달라붙어 가운데로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길을 터놓고 있다. 남보다 먼저 나가서 떨고 싶은 바보들은 어서 나가라. 우린 여기서 눈치껏 있어 보겠다. 그렇지 않아도 추위에 몸이 얼었는데 지금 나가서 10분 동안이나 맥없이 떨고 있을 만큼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네 놈보다 내가 단 하루라도 더 살아남을 게 아니냐. 여느 날 같으면 슈오프도 그들과 같이 벽에 들러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현관 쪽으로 주저없이 걸어 나간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이를 드러내고 그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왜들 여기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병신들처럼. 시베리아의 추위를 아직 몰랐었나? 늑대들의 행님이 떠 있으니 볕이나 쬐러 나가세. 여보게 저기 그 친구 담뱃불 좀 빌려주게. 슈오프는 현관문 옆에서 담배를 붙여 물고 바깥 청개로 나간다. 늑대들의 햇님이란 그의 고향에서 달을 가리켜 하는 농담이다. 달은 뜻밖에도 높이 떠올라 있었다. 중층까지 2분의 1의 높이다. 엷은 초록빛을 띤 희멀건 하늘에는 별들이 띄엄띄엄 박혀 있다. 눈은 하얗게 빛나고 바라크의 벽도 역시 하얗다. 외등에 불빛이 10개 보인다. 건너편 바라크 앞에도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역시 점호를 받으러 나온 모양이다. 그 옆의 바라크 앞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 바라크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5명이 청계를 내려가서 현관 쪽을 향해 한 줄로 섰다. 그 뒤를 이어 3명이 내려가서 둘째 줄에 선다. 둘째 줄의 3명 중에는 슈오프도 끼어 있다. 빵을 씹든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으면 여기 서 있어도 그다지 춥지 않다. 좋은 담배다. 라트비아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알맞을 정도로 독한 데다가 향기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현관에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나온다. 슈오프의 뒤에도 벌써 2서너 줄이나 늘어졌다. 먼저 나온 자들은 모두 구부정하게 몸을 굽히고 있다. 복도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뭘 하고 있는 걸까? 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어 죽을 수는 없다. 죄수로서 시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다만 죄수들은 기상시간까지, 집합시간까지, 점심시간까지, 취침시간까지 몇 분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호는 9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점호가 9시에 끝난 적은 한 번도 없다. 2번, 아니 때로는 3번씩이나 인원 점검이 반복된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빨라야 10시, 그리고 기상은 5시다. 오늘 공사장에서 몰다비아인이 작업 것 신호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것도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죄수들은 몸만 따뜻해지면 아무 데서나 금방 잠들어 버린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이 없는 일요일에는 어느 바라크를 막론하고 일어나 있는 죄수가 하나도 없다. 이놈들아 빨리 나가. 어서 징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 바라크장과 교도가 죄수들의 엉덩이를 걷어찬다. 정말 말썽만 부리는 녀석들이다. 뭐라고 있는 거야? 앞줄에 서 있는 죄수들도 덩달아 아우성이다. 똥을 싸고 있는 거냐? 똥으로 크림을 만들고 있는 거냐? 빨리 나오면 벌써 끝났을 게 아니야? 바라크의 죄수 전원이 밖으로 나왔다. 바라크 하나에 400명, 5명씩 서면 80개를 구성한다. 나중에 나온 죄수는 뒤에서 선다. 앞에는 5명씩 제대로 서 있지만 뒤로 가면 엉망이다. 후미, 줄을 맞춰라. 청계 위에서 바라크장이 소리친다. 말썽꾸러기들이 줄을 제대로 맞출 리가 없다. 현관문에서 채사르가 나왔다. 일부러 아픈 신용을 하느라 몸을 움츠리고 있다. 그 뒤를 따라 바라크 당번 4명과 절름발이가 나왔다. 그들이 맨 선두에 섰기 때문에 슈오프가 선주는 셋째 줄이 되었다. 채사르는 맨 뒤로 쫓겨났다. 교도도 청계 위에 나타났다. 오열로 정렬. 후미에 대고 고함친다. 굉장히 큰 목소리다. 오열로 정렬. 바라크장도 고함친다. 이건 더욱 큰 소리다. 바라크장은 무서운 기세로 청계를 뛰어내려 곧장 후미로 달려가더니 고래고래 악을 쓰며 죄수들의 등을 마구 후려 갈긴다. 그러나 오히려 얻어맞은 사람은 점잖게 서 있던 친구들 뿐이었다. 바라크장은 정렬을 끝내고 다시 청계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교도와 소리를 합하여 1열, 2열, 3열 하고 외친다. 번호가 호명된 줄의 5사람은 청계를 올라 쏜살같이 바라크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 높은 상관들과 인연도 끝장이 나는 것이다.
아니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점호를 한 번 더 실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저 밥통 같은 놈들이 인원수 파악하는 걸 보면 머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시골 목동들만도 못하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목동들도 자기가 맡은 송아지의 수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쯤은 언제나 환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저놈들은 매일 하는 일인데도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다. 작년 겨울에 이 수용소에는 방화나 건조대의 설비가 전혀 없었다. 죄수들의 신발은 밤중에도 바라칸에 그냥 놓여 있었다. 그래서 2번, 3번, 4번까지라도 죄수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점호를 받게 했다. 나중에는 옷을 입기도 귀찮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간 적도 있었다. 금년부터는 건조대 설비가 갖추어졌다. 죄수 전원의 신발을 한꺼번에 다 말릴 수는 없지만 사흘에 한 번씩 각 작업반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번째부터의 인원 점검은 실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양쪽 방의 죄수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점검이 끝난 죄수들을 빈 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인원을 점검하는 것이다. 시오프는 바라크로 달려 들어갔다. 첫 번째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친구들을 눈으로 감시하면서 곧장 채자의 침대로 뛰어갔다. 침대에 걸터 앉아 방 하나를 벗어가지고 난로 옆에 침상에 기어 올라가서 그것을 세워놓았다. 여기다 신발을 세워놓는 것은 먼저 들어오는 죄수의 특권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의 침대로 돌아간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부리고 한쪽 눈으로 베개 밑에 있는 제자리의 식량 자료를 감시하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난로 옆에 모여든 죄수들이 자기의 방 하나를 옆으로 치워버리지 않는가 지켜본다. 야, 이 자식아. 역시 한번 큰 소리를 쳐야만 할 것 같다. 거기 그 빨강머리 방 하나 짝으로 낯짝을 한 대 어디 맞고 싶으냐? 너의 것을 세워놓는 건 좋지만 남의 신발에 손을 대지 말란 말이야. 죄수들은 계속해서 바라크 안으로 들어왔다. 20반에서 누가 소리치고 있다. 신발을 내주게. 건조대로 방 하나를 가져가는 죄수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 바라크 문이 잠겨진다. 얼마 후에 건조대에 갔던 친구들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교도님 문 열어줘요. 그러나 교도들은 이미 본부에 집합하여 제각기 인원 점검판을 앞에 놓고 인원수를 맞추기에 정신이 없다. 도망친 놈은 없었는가? 전원 이상이 없는가? 하지만 시오프에게는 관심밖의 일이다. 고맙소 이반데니 소비치. 시오프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다람쥐처럼 날쌔게 위층의 자기 잠자리로 기어들었다. 이제는 200g짜리 나머지 빵을 먹어도 좋고 담배를 한 대 더 피워도 좋고 그대로 잠을 자도 좋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일이 너무나 운 좋게 풀려나갔으므로 어쩐지 마음이 들떠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취침 준비라고 해봐야 별로 복잡할 건 없다. 시오프는 때 묻은 담요를 들추고 매트리스 위에 눕는다. 1914년에 집을 떠난 후부터 시오프는 시트를 깔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무엇 때문에 여자들이 빨래니 뭐니 해서 손질만 많이 가는 시트를 그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지금의 그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패밥을 넣은 베개를 베고 두 다리를 솜 네이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담요와 작업복을 덮으면 그만인 것이다. 하나님, 덕분에 또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영창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면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시오프는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누웠다.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침상을 쓰고 있는 알로샤는 전등불이 비치는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시오프와는 반대로 누워있다. 또 성경책을 읽고 있나 보다. 마침 전등불이 가까운 데 있어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더러 무엇을 깊거나 꿰맬 수도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시오프 입에서 나온 것을 들었는지 알료샤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것 보십시오 이반데니 소비치. 지금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지요? 시오프는 힐끗 알료사를 바라본다. 두 눈이 마치 촛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 시오프는 휴 한숨을 내쉬었다. 어째서냐고? 기도라는 건 죄수들이 써내는 진정서와 꼭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꼭 건의함에 투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수용소 본부 앞에는 밀봉된 진정서 접수함이라는 상자가 4개나 걸려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임자라는 사람이 와서 뚜껑을 열어본다. 이 상자를 이용하는 죄수들은 상당히 많았다. 모두들 손꼽아 기다린다. 2달쯤 있으면, 아니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무슨 회답이 있겠지. 그러나 회답은 없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유 없음이란 한마디가 씌어 있을 뿐이다. 이반데니 소비치, 그건 당신의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나 기원이라는 건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때는 눈앞에 가로막힌 산이라도 능히 옆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시오프는 코웃음을 했다. 담배를 또 한 대 말아 물었다. 그리고는 에스토니아인에게 불을 빌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나는 산을 옮겨 놓았다는 소리를 여태 들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말하는 그 산이란 걸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 자네 고향인 카프카스에서 집단 기도를 드릴 때 조그만 산이라도 옮겨 놓은 예가 있나? 그들도 가엾은 인간들이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25년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요즘은 걸려들기만 하면 무조건 25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알료사는 성경책을 들고 바짝 다가와서 똑바로 시오프의 얼굴을 바라보며 열띤 어조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세의 모든 것 중에서 다만 그날그날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한 조각의 빵 말인가? 하고 시오프는 물었다. 이반 데니소비치, 식량 소포가 오게 해달라든가 국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게 해달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잘것없고 추악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 즉 우리들의 영혼에 끼어있는 때를 씻어주시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우리 플로무냐 교회의 신부는 당신네 신부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알로시아는 아픈 곳을 찔린 듯이 이마를 찡그리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아니 그러지 말고 들어보라니까. 슈오프는 팔꿈치를 세우고 비스듬히 몸을 일으켰다. 우리 플로무냐 교구에선 그 신부만큼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네. 그래서 지붕을 고쳐주는데도 다른 사람한테선 하루 35루블씩 받는다면 그 사람한테선 100루블이나 받아냈지. 저쪽에서도 군소리 없이 달라는 대로 척척 내준단 말일세. 플로무냐의 신부가 생활비를 떼어주는 여자만도 셋이나 있었는데 네 번째 여자는 아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고 있었네. 주의 주교도 그 신부한테는 꼼짝 못하거든. 그도 그럴 것이 그 신부한테 많은 뇌물을 받고 있는 처지니까 말이야. 다른 신부가 임명을 받고 와도 며칠이 못 가서 쫓겨나고 말지.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고스란히 혼자서만 먹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신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예요. 그들이 투옥되지 않고 편안히 지내고 있다는 건 곧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봐 알로샤. 시오프는 알로샤의 손을 옆으로 치우고 그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나도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 오히려 믿고 싶을 지경이야. 하지만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만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런 소리를 고지 듣겠나? 어째서 자네들은 우리한테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걸 약속하느냐 말이야. 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일세. 시오프는 다시 자리에 반드시 누웠다. 아래층 중령의 물건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과 침상 사이에 조심스레 담뱃재를 틀었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다. 알로시아가 뭐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소리도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쨌든 하고 그는 결론을 내리듯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봐야 현기가 줄어들 리는 없지 않나. 현기가 끝나는 날까지 죄수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런 걸 바라고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알로시아는 펄쩍 뛰었다.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서 당신한테 이로울 건 뭡니까? 만일 자유의 몸이 된다면 당신의 그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몹쓸 잡초들 사이에 끼어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이런 데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래도 여기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째서 당신들은 눈물을 흘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감옥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시오프는 묵묵히 천장을 응시했다. 이제는 자기가 과연 자유를 바라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명치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애타게 자유를 갈망했었다. 저녁마다 앞으로 남은 현기를 손꼽아 세어보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엔 그것도 지쳐서 포기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엔 현기가 끝나더라도 집에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유형지로 쫓겨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형지에서의 생활이 과연 여기보다 나을지 어떨지 그것도 그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슈오프가 자유를 갈망한 것은 다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가지 희망 때문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형기가 끝나도 집으로 돌려보낼 것 같지가 않다. 알로샤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의 음성이, 그의 눈이 그가 진심으로 감옥살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알로샤, 슈오프는 변명 비슷하게 말했다. 자네는 감옥살이를 한다 해도 억울할 건 없을 거야. 자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들어왔을까? 1941년에 나라가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두 번째 점호는 없을 모양이군. 키르가스가 자기 침상에서 중얼거렸다. 그럴 것 같군. 슈오프가 말을 받았다. 연통 속에다 숫덩어리로 기록해야겠어. 두 번째 점호는 없다고. 하품을 하고 나서 중얼거렸다. 아마 잠이 들었나 봐. 바로 그 순간 바깥쪽 문고리를 여는 소리가 조용한 바락간을 울렸다. 방 하나를 건조대에 가지고 갔던 죄수 2명이 복도로 달려 들어오며 소리쳤다. 두 번째 점호다. 뒤이어 교도가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건너편 방으로 집합. 벌써 잠이 들어버린 자도 있었다.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하나를 씹는다. 손바지를 벗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담요 한 장만으로는 다리가 추워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제기랄. 슈오프는 씹어뱉듯 말했다. 그러나 아직 잠이 들었던 것도 아니니까 너무 화를 낼 것까지는 없다. 제자르가 위층으로 손을 올려 밀었다. 비스켓 2개와 사탕 2덩어리 그리고 소시지 1개가 쥐어져 있다. 고맙습니다. 체자르 마르코비치. 슈오프는 통로 쪽으로 몸을 숙여서 말했다. 자, 당신의 자루를 이리 올려주세요. 내 베개 밑에 넣어두면 안전하니까. 위층에 놓아두면 지나는 길에 슬쩍 집에 가려 해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슈오프 같은 가난뱅이의 침대에 눈독을 들일 놈이 어디 있으랴. 제자르는 주둥이를 잡아맨 흰 자루를 슈오프에게 넘겨주었다. 슈오프는 그것을 매트리스 밑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도 마루 밑에 맨발로 조금이라도 덜 서 있기 위해 재촉이 심해질 때까지 그냥 침상에 앉아 있었다. 교도가 호통을 친다. 아, 저기 구석에 있는 놈. 슈오프는 얼른 밑으로 뛰어내렸다. 방 하나와 발사계가 난로 바로 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풀어내리기가 아까웠다. 남에게는 슬리퍼를 여러 켤레 만들어준 슈오프지만 자신의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다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실내 점호를 받는다는 것쯤은 이미 대수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방 하나를 건조대에 늘어놓는 반원들도 실내 점호라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슬리퍼를 신거나 발사계를 감거나 아니면 그냥 맨발로 나온다. 야, 빨리 해. 교도가 소리친다. 바라크 밖으로 나가고 싶으냐 군뱅이 놈들아. 바라크장은 한술 더 뜬다. 전원이 건너편 방으로 들어갔다. 늦게 오는 자들은 통로에 서 있어야 했다. 슈오프도 그들 사이에 끼어든다. 발밑이 축축해져 있었으며 현관문 쪽에서는 얼음 같은 찬바람이 불어온다. 죄수들을 죄다 몰아낸 다음 교도와 바라크장은 또 한 번 방안을 사사치 살핀다. 혹시 남아있는 놈은 없는가?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그냥 자고 있는 놈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수가 모자라서 다시 세어야 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점호를 되풀이하다가는 잠잘 새가 없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출입구로 돌아온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한 사람씩 방으로 들여보낸다. 슈오프는 18번째로 방에 들어왔다. 맨발로 곧장 침상에 달려와서 한쪽 발로 발판을 딛고 훌쩍 위층으로 뛰어올랐다. 이젠 살았구나. 소모 속에 다시 발을 쑤셔 넣었다. 담요를 듣고 그 위에 작업복을 덮는다. 이젠 이대로 잠들 수 있다. 이번에는 건너편 방의 죄수들이 저는 이쪽으로 들어올 차례다. 그까짓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제자르가 돌아왔다. 슈오프는 그에게 자루를 도로내준다. 안료사도 돌아왔다. 착하다 할까 어리숙하다 할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런 벌이도 할 줄 모른다. 이거밖에 알로샤. 비스켓을 1개 그에게 건넨다. 알로샤는 빙긋 웃는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먹을 것은 있습니까? 어서 먹게. 우리도 많지는 않지만 또 벌면 되니까 염려할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소시지를 한 조각 입에 던져 넣는다. 어금니로 쥐것이 눌러본다. 작은 씹어본다. 향긋한 고기 냄새, 달콤한 고기즙이 혀 끝을 녹인다. 아,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벌써 소시지는 없어졌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 작업장에 가기 전에 먹기로 하자.
그는 더러운 얄팍한 담요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썼다. 침상 사이의 통로는 저모를 기다리는 건너편 방의 죄수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소리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시오프는 지극히 흡족한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재수가 썩 좋은 하루였다. 영창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주의 단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점심때는 죽그릇 술을 속여 2그릇이나 얻어먹었다. 자금량 사정도 반장이 적당히 해결한 모양이다. 오후에는 신바람나게 블록을 쌓아 올렸다. 쇠줄 톱도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채자르 대신 순번을 기다려주고 많은 벌이를 했다. 담배도 사왔다. 병에 걸릴 줄만 알았던 몸도 거뜬하게 풀렸다.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나갔다. 이런 날들이 거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을 그러니까 3653일이나 계속되었다. 사흘이 더 많은 것은 사이에 윤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모두 읽었습니다.